알베르 카미는 윌리엄 포크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이다라고 했다.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포크너를 칭찬했다. 윌리엄 포크너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노벨문학시상 연설에서 마크 트웨인은 문학의 지도에 미시시피 강을 그려놓았다면 50년 후 윌리엄 포크너는 미시시피 주를 21세기 세계문학의 랜드마크로 창조해냈다. 고 격찬하기도 했다. 포크너는 아무튼 범접하기 힘든 경지의 작가임에는 틀림없다. 나의 사견을 밝히자면 윌리엄 포크너는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인이란 말의 의미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적인 세계관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말이다. 해밍웨이가 태양은 다시 뜬다에 도입부에서 구약 성경의 전도서의 구절을 인용한 것 또한 해밍웨이가 미국 작가이기 때문이다. 한국 작가가 만약 기독교적인 철학적 바탕을 깔고 소설을 썼다면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적인 세계관이 본능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포크너의 공은 이런 기독교적인 창조의 가치관이 배어있다고 볼 수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하셨다. 인간의 자연 만물의 관리자, 정복자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존재한다. 모든 자연 삼라만상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말 그대로 정복자가 인간이란 느낌과 뉘앙스가 풍긴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 구절에는 인간의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의 책임이 깃들어 있다. 첫째, 개발과 개발의 책임이다. 자연 만물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말이다. 영어의 cultivate는 동사이며 뜻은 경작하다, 농사짓다의 의미이다. 그리고 그 동사에서 culture 문화가 나왔다. 땅을 경작하는 농경생활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서 문화가 시작된다. 둘째, 보존의 책임이다. 정복하라는 의미에는 파괴시키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무조건적인 군림의 의미가 다분하다. 하지만 인류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정복은 보존의 책임이 존재한다. 이 말은 발전시키고 개발시킨다는 명목하에 자연의 질서, 생태계의 뿌리까지 파괴해가는 인간의 개발은 조물주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자연만물의 정복자라는 의미는 관리자, 즉 매니저란 의미가 더 가미되어져야 한다. 포크너는 곰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철학 위에 인간의 책임을 지적한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땅을 창조하셨는지 쓰여 있습니다. 인간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이리저리 조각내 대대손손 영원히 침범할 수 없는 명의를 붙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바탕으로 익명하에 공동으로 땅을 보전하고 사용하라 하셨어요. 이에 대해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유일한 사용료는 연민과 겸허, 관용과 인내, 그리고 땀 흘려 식량을 얻으려는 노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 땅이 주는 모든 유익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과 땅, 환경을 파괴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불청객으로 전락하고 만다. 포크너는 여기 작품에서 숲속의 수호신, 숲의 정령과도 같은 곰, 올드벤을 등장시킨다. 숲속의 터줏대감처럼 든든히 지키고 있던 올드벤은 종중마을의 여러 이웃들의 가축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곰이었다. 곰 사냥의 목적은 결국 성취된다. 10수년 동안 온 몸에 수십 발의 총알 자욱이 박혀있던 올드벤은 그렇게 죽는다. 포크너는 이 작품의 1, 2, 3, 5장에서 사냥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인간은 자연을 사냥하고
사냥하고 사냥한다. 개발하고 개발시키고 발전을 거듭한다. 문득 100년 전에 일본의 인기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행인에서 피력한 대목이 생각난다. 자네가 말하는 불안은 인간 전체의 불안이지. 유독 자네 혼자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고 깨달으면 그만 아닌가? 결국 그렇게 유전해 나가는 게 우리들 운명이니까. 인간의 불안은 과학의 발전에서 비롯되네. 앞서가기만 하고 멈출 줄 모르는 과학이 일찍이 우리에게 멈추도록 허락한 적이 없네. 도보에서 인력거로, 인력거에서 마차로, 마차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자동차, 그 다음엔 비행선, 그 다음엔 비행기. 아무리 가봐도 쉬게 내버려두지 않아. 어디까지 끌려갈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참으로 두렵다네. 소세키는 100여 전에 이미 인간 본유의 불안을 감지한 것이다. 계속되는 문화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인간은 덜 불안해야 하는데 더 불안해한다. 더 고독해진다. 마크 맨슨의 저서 중 희망버리기 기술에서 이것을 진보의 역설이라 했다. 사람들은 사는 게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욱 불안해하고 더욱 자포자기한다. 마크 맨슨은 설문조사 이야기를 한다. 1980년대 실시한 설문조사에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개인사를 몇 명이랑 상의했느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3명이었다. 2006년 다시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많은 대답은 0이었다고 한다. 공짜 와이파이와 침대의 안락함에 젖은 오늘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포크너의 책으로 넘어오자. 곰에게 소울이 있는가? 곰은 자연의 소울로 상징된다. 인간은 자연을 박해하고 사냥하고 단맛만 빼먹고 방치하다가 폐기 처분해버린다. 그런 문명의 본질을 포크너는 이 작품을 통해 지적한다. 포크너는 이 작품에서 두 사람 유형의 캐릭터를 대조시킨다. 샘 파더스 아이작 맥캐슬린 vs 벤 호겐백.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이자 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혼혈인 샘 파더스는 곰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유명을 달리한다. 반대로 올드벤의 최후를 칼질로 목숨을 끊어간 분 호겐백에게는 곰은 자연은 단지 정복의 대상으로만 0점 조준된다. 아이작의 할아버지 그리고 세대의 세대들 또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문 호겐백은 다람쥐들에게 통지를 하면서 소리친다. 여기서 꺼져. 만지지 마. 아무것도 만지지 마. 다 내 거야. 분의 모습은 파괴적인 정복자, 욕망가의 표상이 된 인간의 초상화이다. 포크너는 이런 분의 모습을 통해 개발은 실컷 하지만 정작 보존의 책임을 망각하고 유기하는 인류를 향해 경종을 울린 셈이다. 작품 중에 아이작 맥캐슬리는 할아버지의 탐욕에 의해 일군 유산을 상속받길 거절한다. 사장은 21살이 된 아이작과 친척형 맥캐슬린 에드먼즈 사이의 대화가 심오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 사장에 대해 말이 많다. 사냥 이야기의 곰이란 작품에 꼭 이야기가 필요하냐며 부류와 그 반대의 부류이다. 내가 생각건데 이 대목이 있어 작품이 더 궁극적인 가치에 도달하는 느낌이다. 이전 영상에서 해밍웨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품 태양은 다시 뜬다의 첫 장에 실린 구약 성경의 전도서 1장 3절에서 6절이 박혀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물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인간의 세대는 유한하지만 땅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한다.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 땅은 죽지 않는다. 타양화되거나 황폐해지긴 하겠지만 허나 사람은 죽는다. 세대의 반복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한다. 과연 인간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느냐 말이다. 요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소유물의 실체나 물건이나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큰 저택이나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냥 100년 안팎의 시간과 내 몸을 뒤울 수 있는 공간만 소유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 아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흘러가는 것 flow. 미투 운동이 대두되면서 권력의 갑질에 대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다. 이제는 학부모의 갑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갑질? 정말 무서운 것이다. 문득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인간은 자연을 향해 권력의 자리에 군림하여 자연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발과 보존의 쌍두마차가 제대로 달려야만 인간과 자연이란 이 우주 공동체는 더 조화로울 수 있지 않을까? 공중공생, 동거동락의 처지에서 인류는 오히려 자연에게 갑질하는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윌리엄 포크너는 이 작품을 통해 꿈에게 갑질하는, 자연에게 갑질하는 인류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이 읽히기가 힘든 이유는 아마도 포크너의 글이 스토리의 줄기만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스타일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 속의 기억, 회상, 과거, 현재 등등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포크너의 영어 작품을 번역할 때 상당한 고충이 있었음을 피력한다. 결국 번역의 기준을 의미 전달을 중시한 번역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포크너의 글이 주는 매력이 번역 과정에 다소 거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만큼 포크너의 언어가 대단하는 말이다. 이래서 텍스트는 원전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인데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게으름 탓의 작품이라도 읽은 것이 어디냐며 스스로 위로해본다.